자, 그러면 이제 그 훈민정음과 한자 한문 부분을 넘어가고 그 밑에 이제 의 부분과 역할, 사용 내용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음성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외래의 문자체계 한문을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한편으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외래의 문자 한문을 포의 문자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음성 언어로 나타난 수단으로서 적용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 대표적인 이두와 구결 이런 문자들이죠. 자, 그러면 훈민정 창제의 의의가 뭐냐? 자, 여기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나름대로 요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은 첫째, 한문의 사용과 더불어 기득권과 유지했던 지배층의 반발을 물리치고 일반 백성들의 문자를 차관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지배층의 반발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채말리의 상소에서 볼 수가 있죠. 이들은 겉으로는 이제 4대를 내세우죠. 중국은 지금 한자를 쓰고 있는데 왜 오랑캐처럼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냐 중국의 미움을 받으려고 하냐. 근데 표면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문자를 독점함으로써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지배층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한자 한문을 사용하는 유교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당시 국제사회 분위기에 봐 고유의 문자는 발명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거란, 여진, 위구르 같은 여러 민족들이 언어를 포기해서 문자를 만들었던 사용했던 사실이나 이들은 모두 한자 병영에서 만든 것이 후대까지 지속되어 사용되지 못한 점에서 한글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교 문화권에서 한글 고유문자인 발명을 했다. 그런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상당한 지속적으로 사용됐고 창의적인 글자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가타가나 시라가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건 뭐예요? 한자의 병영이죠. 네, 한자와 같이 쓰잖아. 그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세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주도하여 한글 같은 세계 문자 사상 유대가 없는 가학적이고 독창적인 그 문자를 만드는데 논란이 아닐 수 없다. 가학적이고 독창적이다. 세종이 만든. 예. 이 세종은 그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왕으로서 유명하지만 학자로도 유명해요. 이 사람이 되게 책을 좋아했다고 했죠.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태종의 마음이 들어서 택혈이 돼가지고 왕이 됐던 사람인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유학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섭렵했어요. 특히 중국 응웅학. 그래갖고 세종이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 뭐냐면 정치를 문종한테 이제 대리청정시키고 쉴 때가 있었어. 아마 그때 집중적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응웅학이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종 예전에는 지편전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고 실제 세종이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의리스라고 하면 일단 지배층의 반발을 물리치고 일반 백성들에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한자 한문을 사용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고유한 문자를 만들었고 그 고유한 문자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고 그리고 지속돼 사용됐고 그 다음에 한자와 다른 독특한 어떤 독창적인 문자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종이 주도해서 가학적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해갖고 세 가지 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훈민정 활용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훈민정이 조선시대 활용이 됐는가 그걸 보면요. 자, 네 가지 방향에서 이제 했어요. 일단은 한자의 발음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운소화 편찬했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중국의 한자를 대할 때 우리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기법을 통일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읽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운서를 이제 편찬을 했고 이걸 해서 그래서 한자의 표준화를 시켰다. 우리가 대자를 대라고 읽을 수 있는 거는 언제 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책이 동국정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 포기법을 바로 잡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4대 외교 측면에서 보는 학자도 있죠. 두 번째로는 한문으로 된 주요 서적들 한글로 풀이해서 왕조의 위협을 널리 보급하거나 백성들 교화시킨 데 이용했다. 대표적인 게 용빈 어천가죠. 그래서 용빈 어천가는 이제 이성계부터 해서 그 위에까지 5명의 왕은 아니지만 왕을 추정받는 선조들의 그 뭐냐면 업적들을 적어놓은 거죠. 용빈 어천가. 최근에 이명박 시기나 박근혜 시기 때 신문 중에 용민어촌가 많이 썼던, 읊어댔던 신문들도 많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원인청강지곡, 석보상절, 금강경 언해 등이에요.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교화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백성 교화인데, 이 원인청강지곡, 석보상절, 그 다음에 금강경 언해는 솔직히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불교서적이에요, 불교서적.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소학이나 대학 같은 사람들 어학을 언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교 지식인층 있었던 건방진 거 어떻게 천한 글자 업문을 가지고 하냐.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언해 사업을 한 것 같아. 그러다가 16세기 때 들어와서 여시아나 언해처럼 이때 교화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언해 작업을 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고 초창기 때는 주로 불교 서적들을 많이 언해를 했다. 특히 세종하고 세조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상당히 심취돼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독신한 또 신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발간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셋째로는 행정 실무를 담당한 서리들이 훈민정을 익히게 하여 백성들이 국가 시책을 알리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서리들은 시험을 봐요. 서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서리 대부분이 이제 세습직이지만 세습직이라도 시험 보고 세습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과라고 해서 서희들이 보는 시험이 있어. 거기에 훈민정음 과목이 있어요. 따로. 예. 그 다음에 넷째로 시가, 산문 등 문학 창작에도 훈민정음을 조차 이용했다. 그래서 양반들이나 양반 사대가들의 그 부인들 있죠. 예. 부인들이 이제 문학 작품에도 이제 이용했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송강 정철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잖아요. 예. 그런데 요게 이제 추가할 게 뭐냐면 이게 5번째 추가하면 병서 있죠. 병서. 자, 무기 제조 이런 것도 뭐냐면 뭘로 이용했죠? 한글을 이용했어요. 한글. 병서나 무기 제조. 왜냐면 이런 병서나 무기 제조는 상당히 국가의 기밀적인 내용이들이죠. 그걸 한자로 적을 경우에는 주변의 이민족 다 알 수가 있어. 일본, 그다음 만주족, 그 다음에 저쪽 중국 애들 왜 다 한자를 이제 알고 있잖아. 근데 한글을 적기에는 잘 모른다 그거죠. 근데 그것도 순진한 생각 같아. 한글은 익히기 편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급하게 익힐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래서 금방 알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6번째 하면 양반들도 우리가 양반들이 이제 한글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100% 알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양반들이 이제 한문을 공부하려면 일단 천자문부터 공부해야 돼. 동문서습이나. 그러면 처음 보는 애들이 음을 모르잖아. 훈을 모르잖아. 음을. 그 음이나 그냥 뜻을 근데 그 서당에 가갖고 이제 아버지가 와갖고 음이나 뜻을 알려줘도 이걸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러니까 옆에서 표기를 해야 되겠죠. 하늘 천할 때 여기다가 천 이렇게 적어놔야 될 거냐. 그러면 자습할 때 이게 천이구나 하면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치면 한글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유교 교육을 유교 경전을 가르쳐야 돼. 그게 효율적이야. 그래서 대부분 양반들은 한글을 쓸 수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마치 한글은 아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부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반 서민들만 쓰는 거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반들 다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했지만 공식 문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몰려 썼다. 한자 쓰고 다만 이제 수렴청정기나 대비들 있는 사람들은 언문교지라고 하고 언문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끔씩.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누구야 그 누구죠 연산군 같은 게 자기 비방을 한글로 적었다 해서 한글을 막 금지했다.
못 쓰게 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한글 썼어요.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하여튼 요컨대 한민정음은 언문, 군문, 한글 등등의 명칭이 바뀌는 것을 보였듯이 시기에 따라서 받아들일 의미가 계속 변동됐지만 가학성, 체계성, 그리고 실효성에서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사상 가장 우수한 문자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의와 활용 측면에서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가 그 주체 측면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그 자료 1번에 보면 이때 이제 누가 만드는 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세종실록에 나왔는데 이달 임금이 세종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했고 초성, 중성, 정성으로 나눠줬다. 고전 옛 글자를 모방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위견이 많아. 이 고전 문자가 누구냐, 옛 글자가. 근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건너뛰고 요게 중요하죠.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 친히. 그래갖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 왕이 직접 만들었겠냐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뭐 다른 걸 만들 때는 그냥 뭐냐 추국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 때는 누구 시켜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친히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몰래 만들었죠. 왜 몰래 만들었냐면 이게 알려지면 사대부들이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공포하니까 예측대로 반발이 있었어.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지편전 부재학이었던 채마리가 상소 올렸어요. 이 부재학이라는 것은 실제 지편전에서 제일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간직도 있긴 있지만 되게 견인했기 때문에 제조대회에서 실질적인 뭐냐면 실무자에서 제일 높은 사람 채마리예요. 그래서 채마리가 이 언문을 보고 나서 처음엔 좋게 얘기했지만 뒤에서 까죠 막.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방박을 하는 거야. 우리 왕조가 우리가 조종인의 지성으로 대국을 이제 섬겼는데 지금 한자를 쓰지 않고 언문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중국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논리로는 뭐냐면 이두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이거 언문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등등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반대가 되게 심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상소가 이거죠. 그래서 지편전 학자들이 원문을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 때 만들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게 안 된다는 논리예요. 여기서 이제 상소를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자 이 채마리가 이제 상소를 올리니까 임금 열받는 거야. 그래서 그때 채마리뿐만 아니라 4-5명이 상소를 올렸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종하면 소통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안 되게 하면 이제 다른 의견을 받아주는 척 하면서 자기 의견하고 토론을 하고, 여튼 토론 필요 없어. 불러놓고 너 왜 이 상소 올렸냐 하면서 까면서 그 올리는 대신들 한 4-5명, 채말리 비롯해서 다 하옥시켜라 해갖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형까지 시키려니까 막 말려가지고 하옥만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또 그냥 속으로 이게 장을 때리는 것도 속으로 해갖고 이제 바치게 하고 유배도 좀 하다가 끝나고 그런데 실제 겁죽이지. 그러니까 요 일방적이고 완전 강력한 카리스마 밀어붙이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요때 이제 채말릭의 이르기를 소를 보고 채말릭의 이르기는 자 이 유명한 말이죠. 자 너희들이 말하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항하는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한다 하는데 설중의 이두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너희들이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 업무는 백성들을 편리하고 한다. 너희들은 설총을 옳다 하고 이게 되게 자주 쓰는 너희들 설총이 옳다고 군상이라는 건 누구죠? 내가 하는 일은 그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운설나느냐. 내가 누구야 너 채말리가 운설 너 알아? 이 말이지. 사성치름 알아? 사성치름의 자모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도 모르는 건데 나는 알고 있다. 그만큼 나는 뭐냐면 운소도 알고 있고 사성치름의 자모가 몇 개인지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는 놈이 왜 이딴 소리 하냐. 만일 내가 그 운소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그래갖고 이게 되게 유명하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대왕은 음흉하게 상당히 천재였다. 많은 박학다식을 가지고 있다. 너가 나를 지적질하려면 그만큼 음흉하게서 돼서 어느 정도 알고 지적질해라. 그 내용이야. 이게 이제 KBS 역사 스페셜이나 뭔가 프로그램에 채말리 상수 비판할 때 이게 자주 운용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설충을 옳다 하면서 군사관 누굴까요? 물어볼 수 있죠. 누구라고 해야죠? 세종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세종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세종이 한글을 직접 창제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문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좀 각각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해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자료 3번은 이제 천지인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그걸 설명한 부분이죠. 훈민정 해례와 관련된 내용이고, 예. 이게 정도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럼요. 자, 다음 장 내용이 뭐냐면 유학사상과 발달이거든요. 유학사상 주제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주제학은 이제 중국에서 발달된 그 학문이죠. 그래갖고 이제 남성주의에서 직대성한 것이 있는데 그래갖고 뭐 이기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주론, 그 다음에 인성론, 수양론, 심성론, 예론, 명분론 등등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된 건 뭘까요? 심성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심성론이 발달됐는데 그 심성론이 발달된 계기가 됐던 것들이 뭘까요? 16세기 때 펼쳐졌던 사단 칠정 논쟁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는 그냥 유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 358페이지 볼게요. 자, 유학은 성리학은 고려 말때 들어왔죠. 신진사대부들이. 근데 신진사대부들이 유학을 처음에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완벽하게 100%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들이 종전에 한당 유학적인 어떤 성격도 같이 있어. 그 한당 유학과 그다음 성리학을 같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성리학이 없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 창업 초반기 때는. 그래갖고 현실 정치 운영에서 사장을 중시하고 사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리학과 다르죠. 성리학은 사장보다는 뭘 강조하죠? 경학을 강조해. 사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대문서 같은 거 있죠. 행정 실무 담당하는 거, 행정문서. 이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사장을 이제 뭐냐면 이게 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라든지 이런 것들 써가지고 이제 사대문서를 만드는 걸 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조선하고 그 당시 옆에 있었던 나라가 누구야? 명이죠. 그러니까 명나 홍무제가 지나지나 했잖아. 그 포전문 사건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조선에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잘못하면 명나라한테 먹힐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명나라 기분에 맞춰가지고 외교 문서, 사대 문서를 잘 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대 문서를 쓰는 게 뭐냐? 대개는 식구, 문구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런 날이 사장학이야. 그러니까 사장은 그 당시엔 되게 실용적인 거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성리학은 거리가 먼 거예요. 성리학은 경학을 강조해요. 그래서 16세기 때 뭐 조광조라든지 이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문학 시문을 별로 안 좋아했어. 뭘 강조했냐면 경학 공부를 해야 된다. 사대부들이 뭐 시를 짓거나 문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건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학 중심의 어떤 공부를 강조했죠. 그런 거와 좀 반대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지편전 중심에서 뭐 고제 연구하거나 학문을 장려하거나 이런 것들 성리학 발전을 했다는 거 이바지했고 그다음 세조가 이제 왕위 창탈과 패도적 통치 방식은 이건 또 뭐냐면 성리학은 뭐 거리가 먼 거죠. 또 불교 강조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성리학에서 나중에 도통론, 명분론을 또 내세요. 예, 그래서 정통, 명분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도통론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거는 도의 흐름이죠. 이게 중국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게 한유부터 시작해서 정의, 정오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도 도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계보를 만들죠. 조광조부터 해갖고 계보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뭐 정몬주, 길제, 뭐냐면 정몬주, 길제, 조광조, 이런 식으로 해서 도통론이 쭉 형성이 되잖아. 이항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본격화된 건 16세기야. 이때부터는 사림들이 등장해. 사림들이. 이 사림들은 종전의 한당 유학적인 어떤 기질을 벗어나서 완전히 100% 순수 성리학자들이야. 이들은 이제 성리학적 질서를 어떻게 하면 통치 이념을 삼고 사회 윤리로 삼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종전의 유학과 성리학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홍구파와 다른.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아까 얘기했처럼 김종진, 김강필, 정영창 이런 중심의 초기 사림들이 등장해서 조선 학문적 경영과 정통 일대 전환을 계기했고요. 그들은 이제 홍구의 비리와 전행을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했고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사활을 거쳤죠. 홍구세력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왜 이게 홍구들이 이렇게 막대 먹었나? 얘네들 수신을 못했기 때문에, 응?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식보다는 예전에 이제 그 공부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과거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가서 서원사보다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때는 서원이 별로 보급되지 않았을까? 달달 외우는 거야. 어떻게든 기술적인 것들. 그러니까 학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애들 입장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에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조광조가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조광조는 성균관에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성균관에 입학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앉아가면서 짝짝이 짚고 이제 공부를 하거나 누워서 공부하거나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안 해요. 딱 공부를 하다가 책을 읽다도 딱 위관 정제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앉아가지고 꼿꼿한 장세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읽고 어디에서 배웠냐? 소학에서 배웠냐?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부터 해야 된다. 그 책이 소학이에요. 수신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본적인 예의 범죄는 다 어디에서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목 1, 2학년 바른생활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바른생활이 소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학교육을 강조했어요. 소학교육을. 그리고 언어도 만들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또 도통론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도통론 아까 좀 얘기했죠? 도의 흐름, 한국의 어떤 성리학 흐름, 이런 것들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중심한 게 군주도 철저히 수신을 요구하라. 현철 군주도를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게 이걸 봤던 지치주의를 내세웠잖아요. 지치주의. 그래갖고 하늘의 명을 받은 각각의 명을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군주 또한 수신을 하고 그에 맞게 해야지만 세상의 정치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은 3대 정치, 요순 3대 정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조광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기묘사회에서 좌절되고 말았죠. 그때 이제 을사사에서 한번 또 좌절되고 이들이 또 항초에 다시 돌아가. 사람들이. 그래서 항약골 보급하고 서원을 건립하고 그 당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림들이 그 당시 항총사에 학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항약보급운동, 그 다음에 서원보급운동 이런 것들, 사창 건립 이런 거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초야 언론에서 이제 공론을 형성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결국엔 선조 때 이제 주권을 장악하죠. 요 선조 때 들어와서 이때부터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리학 연구가 성리학 이해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의 성리학을 벗어나서 우리 고유한 성리학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서경덕, 이현적, 이항이, 조식, 기대승, 성홍들이 되게 언제 때 사람들이냐면 약간 나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선조 때 하기 때문에 선조 때 한 번씩 얼굴 비쳤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 간에 또 논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이때 대표적인 논쟁이 이항, 기대승이 같이 참여한 무슨 논쟁이죠? 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사당 칠정 논쟁이죠. 그래서 사단 칠정론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 이와 기의 어떤 관계,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 이와 기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의 성리학이 발전이 돼요.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이 중국의 성리학과 달리 발전된 신성론, 수양론 이런 것들이 강조됐다. 왜? 그 배경은 앞에 훈구 정치의 어떤 바로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연산군이 패군, 패주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과거 시험을 열심히 봐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수신의 문제다. 그럼 수신하려면 인간의 심성을 봐야 될 거냐. 심성의 어떤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 강조하는 심성론을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요때 논쟁을 거쳐갖고 조선의 학파가 형성되고 이의와 이양학파가 크게 나눠지게 되죠. 뭐 조식과 서경도 있지만 그래서 양대 이의와 이양학파가 이때부터 이제 형성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17세기 이후의 성리학은 솔직히 말해서 이의와 이양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되게 거기에 각주를 다는 식이야. 그래서 그 이의와 이양이 이제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 특유의 성리학이 형성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들 인물 중심으로 태계학파, 낭명학파, 율곡, 우계 등등 영락학, 기하학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학파가 태계 이양을 중심으로 한 영락학파가 있고 이들이 이제 뭐와 연결되죠? 남인계층과 연결되죠. 서인의 율곡 이의를 중심으로 한 기후학파. 이들은 누구하고 연결되죠? 서인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각 분당이 학파와 연결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사단 칠전 논쟁에서 이제 기대승 사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기대승하고 이항하고 한번 붙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항 기대승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또 뒤에 딴짓건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이이야. 이의가 이제 기대승의 의견에 편승해갖고 이항을 공격하죠. 또 이항하고 이의가 이파전해.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항하고 이의의 사상이 뭐냐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항과 이의의 사상 그때 그 정리된 기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이의의 이통기국론이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자체가. 자, 그 나올 때가 됐어.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먼저 태계 이항을 보죠. 태계 이항. 자, 태계 이항이 그 사화 때는 어떤 시대냐면 사화 때하고 비슷해. 그래서 4대 사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훈촉 간의 어떤 살인과 투쟁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때 훈촉도는 부정부패 때문에 빠졌죠. 그러면 살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제야살인들이 깨끗함, 청결함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강조하냐? 도덕성을 강조해. 도덕성. 상당히 도덕성을 강조해요. 내가 그만큼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 있어. 그러면 요때 이제 있는데 심성론에서 보통 이제 이와 기라는 게 있죠. 이는 뭐와 관련된 성과 연결되고 기는 뭐와 연결되죠? 정과 연결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와 기가 있는데 그 태계 이항은 얘는 이발설과 기발설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가 발화할 수 있고 기가 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가 발화해서 발화하는 사람들은 뭐다? 이거는 얘네들은 성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기가 발화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범인이 되는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누가 비판한 거야? 기대승이 비판하니까 이걸 이제 좀 약간 기대승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때 이가 발한다는 생각이야. 이가 발한다. 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발하는 것이. 그러면 이는 주자 성리학에 보면 주자가 발을 주체가 아니야. 이 발의 조치를 인정 아니야. 기만 발해야 돼. 기발서만 인정해요. 근데 그 이항은 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요건 안 받아들였어요. 이발서는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주장한 게 뭐냐. 자, 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본, 상강오존. 그래서 도덕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를 해갖고 이게 자율성을 부과해야지만 뭔가 이게 이 훈구정치의 어떤 부정부패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의 자율성, 기보다 이가 더 앞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사상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익이 기천이에요. 이는 기하고 기는 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의 자발성, 아까 이발을 인정한다고 했죠? 예. 이에 가서 주자는 이발을 인정 안 해요. 이가 움직이면 세상의 근본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또 이기 이원론 사고에 의한 도덕성과 수신에 강조해서 그 훈촉을 공격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 이해 사상을 보면
마음은 이제 뭐가 뭘로 구성됐다? 성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은 뭐죠? 이, 정은 기죠. 예. 그래서 이의 이발을 통해 어떤 성의 어떤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와 기는 섞이지 않아.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기불상잡이죠. 이게 이와 기는 뭐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 이, 여기 사단, 그 다음에 정기, 칠정 이렇게 연결돼서 요 라인을 강조하죠. 성, 이, 사단 그리고 정기, 칠정은 이거는 연결돼서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 태계가 이의 자발성, 이의 도착성을 강조한 것은 기묘사 이외 무너진 성리학적 공부를 확고해야지만 유교적 이상을 정치에 시행할 수 있는 당시대의 시대적 가치를 이론적 실험하려고 했던 거다. 당시에 성리학적 공도가 무너지게 된 것은 홍보 세력의 바로,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연산군의 폭정 있죠. 패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그래서 태계는 이게 중국적 우주론보다는 아까 이런 도덕적 수양론을 되게 강조하고 신성론 정립을 했고, 그 주요 이유는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이거에 달리 이기불상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누가죠? 이죠. 이. 예. 그래서 이 사상과 이양 사상을 구별하려면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기 불상잡이냐, 이기 불상리다. 이런 것들. 이기 이물. 그리고 이성 기후. 먼저 이가 앞서고 그다음에 기가 뒤에 따른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심성론에서 도덕적 절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의 실천의 의미는 뭘까요? 도덕적 실천이에요. 도덕적 실천. 개혁의 의미는 뭐죠? 도덕적 개혁이야. 이런 것들 깨끗하고 어떤 거 청결하고 이런 것들. 지금의 이제 뭐와 관련되는 이제 문제인식 개혁? 문제인식 개혁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뭔가 원칙적인 거, 명분 이런 것들 이제 개혁이라고 생각했다. 실천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고. 그런데 율곡 이의는 좀 달라요. 율곡 이의하고 이제 이항이 한 대략 몇 살 차이가 나냐면 20살, 20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이거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이때는 이미 이제 이 율곡이 활동했던 시대는 주로 선조 때예요. 선조 때는 이미 누가 이제 집권했던 시기야. 사림들이 집권했기 시기 때문에 이 홍보는 옛날 이제 사람들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율곡 이의는 이제 정권을 담당했고 또 이 사람이 또 관료로서 활동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입장에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어떤 사림의 입장에서 이제 한 거죠. 예전에는 비판만 했어. 홍보 새끼들은 나쁜 놈이다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정치 책임을 비판만 하면 안 되겠죠. 뭐가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민생 문제나.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냐 성리학을 이제 생각을 했다. 접근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상대적으로 올 때 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물과 이제 구별시키는 게 기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게 기죠. 이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게 이인 반면에.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여러 개혁책을 냈는데, 자, 여기에서 동일한 성악이라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태계 성악 10도에서는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따를 걸 제시했죠. 근데 율곡은 더 나가서 성악 지휘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치고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신하의 적극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왜냐면 신하가 적극적으로 성악 군주를 만들고 더 나가서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요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율곡의 성악 지휘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때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대학이죠. 대학. 대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주관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는 율곡은 이는 이기불상자,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섞이지 않는다. 한데 요에 반해서 율곡 이는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서로 연결됐다는 거야. 서로 같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그 이와 기의 관계는 이통기국론이라 한다.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통기국은 이의 보편성은 모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사물 속에. 여기 뭐 나무에도 의자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여러분들 다 이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생긴 것은 뭐 때문에 차별이 된가? 기의
어떤 생김새에 따라서 차별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윤리교과서에서 한번 참고해서 보니까 이통기국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었다고. 자, 그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담으려면 어떤 거는 둥근 잔이 있고 어떤 건 네모난 잔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호리호리한 잔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담그면 물은 다 똑같이 있죠. 근데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왜 다를까요? 이 생김새는 기국의 차이 때문에 그래. 왜? 그 모양의 담는 그릇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을 상강오존을 잘 발휘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기국. 자기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만 그게 발휘됐으니까 못 먹고 못 사는데 어떻게 상강오존이 발휘되냐? 어느 정도 살아야지만 사람이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상강오존을 지킬 수 있고 예법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현실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는 또 본연지성과 사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연지성은 기지지성 가운데 이만 지칭하는 개념이 보면 사단은 실정 가운데 순수한 선만 가지고 지칭하고 본연지성인 기지지성 포함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와 기의 이제 가정을 보면 아까 전에도 설명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와 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와 기. 여기 이제 설명 듣는 분들은 제가 여기 지금 판서 내용을 모를 텐데 하여튼 자, 이는 아까 전에 뭐와 연결됐다고 해서 성, 그 다음 기는 정, 그 다음에 성은 또 뭐냐면 이거는 사단, 그 다음에 정은 칠정.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은 인이예지죠. 인이예지. 그 유교의 맹자에서 얘기한 그건 선수무학이야. 선순무학.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하고 악은 없어. 근데 칠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이죠. 신호애락 해가 붙어서 가성가학이야. 가성가학은 뭐냐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불상잡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이항의 얘기는 요거는 완전 별개인 거야. 여기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성 사단 선순무학과 기정 칠정 가성과학은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는 기대승의 의견을 내면서 원래 주자에는 그렇지 않다. 뭐냐면 그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기정 칠정에서 칠정에 바른 것, 칠정과 사단이 다른 게 아니라 칠정 중에 뭐냐면 선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사단이 되는 거고 정 중에 뭐냐면 선한 것이 성이 되는 거고 기 중에 하나 선한 것이 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 나왔다? 기에서 나왔다. 기. 그래서 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지지성이고 본연 있는데 그 기지지성 안에 본연지성도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칠정 중에 제일 올바른 형태가 사단이고 그 다음에 정 중에 제일 올바른 형태가 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합쳐졌다. 이게 뭐죠? 이익이 불상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합쳐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심성론에서 이 사람은 이제 뭘 주장하냐? 여기에서 이발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기발 이승 일도설만 인정한다. 이발 기술은 누가 인정한 거야? 누가 주장한 거야? 이거는? 이항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항이 아까 이제 이발설과 기발설을 이제 주장했잖아요. 근데 기대승으로 또 공격을 받아요. 이거는 이와 기가 떨어져 있는 게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뭘 주장하냐면 그러면 이가 발하고 누가 옮겨 타는 거죠? 기가 타는 거. 이게 뭐냐면 성인이 심성이다. 그러니까 이가 발해서 기가 타는 것은 성인 심성이고 거꾸로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거 기발 이수설이죠. 이거는 누구죠? 범인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면 성인이 이발을 강조해. 이발을 먼저 한다. 마음에. 그래서 이발은 누구야? 이가 발해서 기가 타는 거는 성인. 누구죠? 우리 같이 살림세욕들이고 기발 이수설. 기가 욕망에 앞서가지고 이가 타는 건 뭐죠? 훈구세욕들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부정하고 기발 이승 1도설만 인정해요. 여기 기발만 인정해. 이발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발은 주자가 주장한 게 아니라 기발만 주장했다. 그래서 기가 발하고 이가 승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설이다. 기발 이승 1도설 주장하는데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승이라는 것은 뭐죠? 타는 거죠. 승마할 때 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마를 탈 때 말이 막 달리면 거기에 이제 있는 승마 말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잘못된 방향을 가는 걸 막잖아. 마찬가지로 기발, 칠정이 이제 있으면 칠정 위에 누가 타는 거야? 사단이 타는 거야. 그래서 욕망이 뭐냐면 막 나가는 것을 실정이 나가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말에 마부가 타잖아요. 마부가 이걸 탈 때 뭐냐면 이들을 말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한 것처럼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는 거야? 이가 해준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발 2승 1도설을 주장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통 기국론과 기발 2승 1도설 그거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율곡의 이기설과 심성론은 태계 성리학을 논리적 보완하고 이후 율곡학파들에게 전승된 태계 성리학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이 양대산맥을 이뤘죠. 율곡학파와 그 다음에 태계학파는 뭐냐 양대산맥이야. 그 후에 성리학은 아까처럼 이제 독창성을 이제 상실해. 다르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조를 받아들이거나 좀 하면 거기에 각주를 다른 식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뭐냐면 사단 칠정론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후의 역사, 사상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사단 칠정 등의 이기 신성을 통해서 조선학자들은 주자성리에 대한 이해를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자성리학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기론과 심성론의 결합을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할 수 바탕이 마련됐다. 요게 사단 칠정론의 뭐예요? 의죠. 의다. 자, 심성론은 18세기 초에 다시 이제 또 주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서인 내부 안에서, 노론 내부에서 또 한 장의 논쟁이 나왔죠. 이게 호락 논쟁이라고 하거나 인물 성이동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논쟁 인성과 물질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문제는 호론, 그 다음에 인물과 물질성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건 낙론. 그래서 낙론이 나중에 뭐와 연결되죠? 계합파와 연결되죠? 계합파. 요 부분은 나중에 조선 후기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조선 성리학이 지배사상으로 정립되면서 나머지 사상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탄압을 받게 돼. 이단도, 불교, 양명학, 도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성리학도 나중에 나면 이제 주기론에서 유기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주기론하고 주기론은 이제 뭐예요? 이거는 상대 미를 강조하고 상대 기를 중요하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 이거는 이기 뭐죠? 이원론이야. 이기이원론. 이와 기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인정해주는 공존을 하죠. 다만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주리론은 상대 니를 강조하는 거고 상대 기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리론은 이제 예전에는 주리론을 뭐와 연결시키면 이양학파, 주기론은 이해학파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연결 안 해.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 개념이라고 쓰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파가 볼 수 없어요. 낙론과 호론도 마찬가지죠. 낙론은 어디에 속해? 주리론이고 호론은 주기론에 속해요. 예, 상대적 개념이고, 하여튼 모든 그 주자성리학이 이기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항은 이기 이원론이라고 인정하는데 이는 이기 이론론으로 잘못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 이기 이론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기 이원론이야. 기본적으로. 다만 좀 어디를 더 강조했다? 기를 더 강조했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좀. 근데 유리론하고 유기론은 이건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등장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유리론은 이와 기 중에 오직 이제 니만 더 강조하는 거야. 니만 이제 움직인다. 실체고. 그다음 유기론은 기를 더 중요시하는 거야. 네. 이렇게 했는데 양극단인 거야. 19세기 들었는데 유기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한기, 과학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기를 과학이나 물질적인 것들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죠. 단순히 심성의 논리가 아니라. 유리론은 이제 뭐냐면 남인 계통 있죠. 남인 유리론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낙론 계통에서도 니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낙론의 일파들.
일부 이제 뭐냐면 사람들. 그러니까 낙론들이 크게 이제 개합화 연결되지만 그 중에 일부가 또 유기론자가 연결돼 갖고 이렇게 하는데 남인 유기론과 낙론 일파 그 노론의 유리론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강조하냐 무슨 운동을 하죠? 위전 척상 운동을 해요. 이 척상 운동.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발전됐지만 사변적 요소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와 기다는 게 다 심성적인 마음의 문제야. 그래서 정신 승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정신 승리하면 뭐가 해결돼요? 요즘 많이 하죠 정신 승리들. 예, 전혀 해결이 안 돼 이거는 그냥 마음의 안정만 취할 수 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뭐 구체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기를 성리학이 이제 그 뭐냐면 자연 유럽의 어떤 과학혁명을 이루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 그 어떤 그 사상 있죠. 이런 그 뭐냐면 합리주의 정신과 그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동일해. 구조는. 왜? 세계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 다 이잖아요. 이들 강조하고. 근데 보편 그 합리주의 사상은 이 마음의 문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뭐죠? 자연 세계, 자연의 법칙, 기술 혁신 그런 걸 통해서 니의 보편성을 추구한 방면에 어떤 보편적 법칙을 추구한 방면에 여기에서는 이라는 걸 보편적 법칙, 자연 세계나 어떤 물질 문명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만 골몰해서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는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건 합리주의나 이는 똑 동일하지만 앞에 유럽은 좀 물질적인 것들 측면에서 추구한 방면, 자연적인 형상에서 추구한 방면에 그거를 보편성을 이 성리학은 어디에서 추구한 거죠? 마음속에 어떤 인류의 어떤 명분론 이런 것들 사회질서 속에서 추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근대과학을 낳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변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배척이 심해. 특히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 때 되게 심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러면서 교제화되면서 탄력성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한계죠.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요거 좀 빠졌는데,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해 좀 하다가 이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해도 실천을 강조하죠. 이해가 말하는 실천은 뭘까요? 도덕적 실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 개혁적인 어떤 것들이에요. 현실 개혁. 예. 그래서 현실 개혁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개혁적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수미법.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0만 양병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학계에 대해서는 이거 뒤에 만들어진 얘기다. 그런 설이 있지만 하여튼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예학인데 이 예학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학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예성 논쟁할 때 좀 필요했어요. 예학은 뭐냐면 이 예학은 이제 보통 우리가 수양을 하면 삼각식 그 정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이 발현이 되죠. 이게 이제 성은 뭐냐면 상강오중이야. 근데 우리가 수양을 해서 성을 잘 발현하려면 마음속에 발현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성을 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강오중을 잘 지키고 있는가. 눈에 보여야 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해? 예법을 강조해. 이 예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수양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법 예학인데 문제는 나중에 이 예학이 일단 교조화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수양보다는 눈에 보이는 예법만 강조하는 거야. 상장 제대를 어떻게 하고 몇 년을 지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성 논쟁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옛날에 그거 싸웠어. 예성 논쟁 가지고 뭐 몇 년 상을 입어야 되니 뭐 지금 봐도 다 쓸데없는 논쟁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요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야? 조선 후기 때 그 예속 논쟁에서 좀 다뤄볼게요. 여기는 천하 동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속 논쟁 다뤄보고 자 그러면 이제 사조를 이제 잠깐 보면 자 여기 사조를 이제 보면 몇 번을 보냐면 365페이지 자료 2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단 칠전 과정에서 이제 이 항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성과 정에 대한 농변은 선유들이 예전에 유학자들이 자세히 밝혀 놓았습니다. 오직 사단과 실정에 대해서 다만 모두 정이라고 말할 뿐, 이와 기가 나누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제 사단과 실정은 다 어디에 속다, 기본적으로 정에 속해요. 정에 속하지만 실정 중에 제일 받은 착한 것이 사단이죠. 가성과학 중에 오직 선수무학한 것이 사단이다. 그렇지만 그 넓은 범위에서 정이 사단에 속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왜 이와 기를 나누지 않느냐? 내가 이제 청명도를 만들어서 그걸 쉽게 전생이 이제 청명도를 만들면서 사단을 이해바라고 실제 기에서 말하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기와는 뭐냐면 실정하고 뭐냐면 이와 기는 사단과 실정은 실정 정과 기와 성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사단은 성에 속하고 실정이 기에 속한다.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 쭉 있고, 율곡 전설을 보면요. 자료 4번을 이제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전에 기출 관련된 사료가 여기 나왔거든요. 자,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인물과 같지만, 다른 점은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는 것을 구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 뭐냐면 이의 사상의 요체들이 딱 나오죠. 자, 이와 기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문 같지만 여기는 뭐와 관련 거죠? 이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익이 불상잡이에요. 이익이 불상이에요. 이익이 불상리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럼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와 기를 사단과 실적으로 구별한 것. 아까 지금 얘기하는 이완과 관련된 거죠. 이완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써 있어.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요 한자어 이기 원 불상리 요것만 딱 보면 이미 답이 나온 거야. 이기 원상 원불 상리 이와 기는 원래 떨어지지 않는다. 요거 딱 나왔다. 한자 사로 나왔다. 그러면 분명 16세기 사상가 나오면 두 명 골라야 돼. 이와 이양. 이거 이현적가 그러면 아니면 서강도 나오면 어떡하냐. 떨어져. 지금 어떻게 해.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나오는데 구별할 수 있는 건 이기 불상리가 불상잡이냐. 근데 요건 불상리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나? 이와 관련된 거 딱 캐치하셔야겠죠. 다시 앞에 가서 보면 자, 다른 점은 형체는 없고 기는 형체가 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차이점이 나오죠. 이가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발과 기발 중에 뭘 인정하고 뭘 인정하지 않죠? 이발은 인정하지 않고 기발만 인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발이 하고 거기에 이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기발 이승 1도설이라고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뭐냐면 누구야? 이항은 기발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이렇게 하면 이에도 작용이 있고 기에도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왜냐면 이발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에서 이미 딱 요 한 문장에서 딱 뭐가 나와? 이의 사상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형체가 없고 작용이 없으면 형체가 있고 작용이 있는 것을 주제하게 된 것은 이고 형체가 있고 작용이 있으면 형체가 없는 거 작용이 없는 건 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에 나오죠.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두루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걸 무슨 사상이란다? 이통기국론이라고 하죠. 이통기국.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모든 사물에 내재됐지만 기의 차별성이 등장한 건 기의 모양 때문에 나온 거죠. 이걸 이제 이통기국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설이 뭐냐. 자,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거다. 이거 쓰면 뭐야?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기발 이승 1도설이죠. 이거는 그 앞에 있었던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그 다음에 이가 발해서 기가 타는 이런 턴이 아니라 오직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 아까 기가 사단이죠. 사단이 이렇게 발하면 거기에 아니 기가 칠정이죠. 칠정이 발하면 사단이 탄단 말이야. 사단의 역할은 뭘까요? 칠정은 가성가하기 때문에 맛대로 행동할 수 있죠. 착한 행동할 수 있고 못된 행동할 수 있어. 근데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사단은 이가 타는 거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마부가 말을 모는 것처럼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야. 그게 기발 이승도설이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 핵심 문장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핵심 문장은. 요 말이 안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항이에요. 요 말이 나오면 이의가 되는 거죠. 딱 구별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항 이의. 그리고 서경덕과 조식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틀리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면 다른 문제 못 맞춰. 여러분들이 뭐 16세기 사상가, 조선 사상 성리학자들 다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조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보면 서원의 성립과는 서원 내용이 있는데, 서원 부분은 예전에 객가식 때, 아주 오래된 객가식 때 몇 번 언급됐기 때문에 두세 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것도 수능 문제에도 많이 나오죠. 한국사 능력. 한번 볼게요. 자, 산인대 사설교육기관 서원 이렇게 보죠. 서원은 조선 중기의 학문 연구의 선형 제항을 위해서 산인대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 동시에 항촌 자치운영기구였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고려시대의 사학인 서재의 선언을 공사하는 사무를 겸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정몽주라든지 뭐 주자 이런 사람들 모시는 거예요. 명유 선배 연고지를 세워서 그 지방의 양반 자제를 교육했다. 최초의 서원은 중종 38년에 풍기 군수였던 주세봉이 고려말 안양을 배양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상도 수원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슨 서원으로 바뀌죠? 소수 서원으로 바뀌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서원의 성리에 보면 이 서원을 이제 이해하려면 사림들과 같이 이해해야 돼. 사림들이 항촌사회에서 이제 뭐냐면 세력 확대하는 근거로서 서원, 유황소, 항약 이런 것들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사림세력들이 이제 세력을 전개를 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교육과 교화를 포방하고 향촌 지수 확립 운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처럼 서원이 성립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광조 같은 사람은 이제 문무 종사운동, 정사운동 이게 아까 뭐와 연결되냐면 도통론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도를 성리학의 정통을 학문적 정통을 누가 잡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무종사운동은 서원이 발생할 수 있었던 직접적 토대가 됐다. 왜냐하면 되게 정몽주라든지 길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셔야지만 나름대로 뭐예요? 여기에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무종사의 추진이 산인계의 학문적 우위성과 정책 입장과 항촌인대 교화 명부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최초의 서원은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으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백운동 서원 사모가 이제 위주였고 어떤 뭐 교육적 기능보다는 이제 뭐냐면 이건 부수적이었다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했던 것이 이항 때에 의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항은 조광조의 도학 정치론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교화의 성행이 필요하다고 입장도 동의했다. 도학 정치는 뭐죠? 아까 말했지만 하늘에는 청명이 있고 각각의 신분마다 명을 내린 거죠. 그리고 양반과 그 왕의 역할은 그 뭐냐면 청명의 그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교화를 하려면 교육기관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항은 조광조 등의 선배 사료와 달리 군주보다도 제지사짐에 더 치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교화의 시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담당한 주체인 사림대 숙속을 바로잡고 이들을 주제학적인 어떤 정치인연과 학문체계를 훈도 수련시키면서 장차 항촌사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교학체계 항의 주요했다. 그래서 이들 위해서는 오직 도학을 청명히 밝히는 길밖에 없으며 이들 위한 실천의 도장으로서 그때 서원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항이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아까 2라고 얘기했나? 2항이에요, 2항.
예, 소수소원 2항이 있어요. 예, 제가 말 잘못한 건데. 자, 통계군수 시절 2항이 사액을 청하여 배운도 서원의 최초의 사액서원이 뭐죠? 소수서원이라는 것을 받았죠. 이때 사액에서 사액서원을 일단 받으면 국가의 공식적인 승인도 받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면세 명역 특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학생이면 뭐죠? 일종의 역이 빠져 군역 같은 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사액서원은 원래는 이제 서원 중에 다 사액서원은 아니었지만 그 나중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서원들이 거의 이제 사액서원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선 시기 때 이후는 서원의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요. 특히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냈는데 숙종 때 서원이 남설돼. 남설은 뭐죠? 많이 지어져. 쓸데없이 많이 지어져. 예. 그래갖고 이때 숙종 때 왜 서원이 그 남설됐냐면 한국 정치에서 이제 막판에 누가 이제 패해요? 남인들이 패하잖아요. 그래서 남인들이 영남 쪽에 이제 근거 주니까 남인들이 영남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층에서 그 후에는 거의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존사에서 자신의 어떤 양반으로서 위신을 좀 세우다 보니까 이게 사원을 많이 세우게 돼요. 사원을. 근데 원래 사원은 그 누굴 모셨던 거예요? 예전 선원을 모셨던 거예요. 서원. 그러니까 선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뭐 정몽주나 그 다음에 뭐 이현적이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모시는 건데 이게 원래 서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원과 구별이 없게 돼. 사원은 원래 뭐냐면 자기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엄이 다른 거죠. 근데 서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뭐냐면 사후야. 그래서 이게 서원과 사후가 구별이 모호해졌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도 많이 많고 하니까 영조 때 들어와서는 서원을 한번 정리를 하죠. 서원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한번 이게 서원과 사후가 왔다 갔다 하고 남설되니까 영조 때 한번 정리가 돼. 그러다가 또 한번 정리한 것은 누구 때요? 흥성대원 때 또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서의 폐단이 많았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서원의 그 기능과 분당 정치 볼게요. 자, 그 서원이 건립한 명종조 초창기 때 얘기예요. 사익동은 4개에 되었던 이 시기에는 간서에 준하는 교학기관으로서 이제 인정받았고요. 이것은 이항과 그 문인들에 위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대개 이제 이항의 근거지가 어제 경상도 지역이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자, 근데 척신세의 입장에서 간악의 세터로 인해서 대체기구로서 서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재앙 인물이 안양, 정몽주, 채충 등 고려시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벌받은 발말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도 서원이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척신들, 그러니까 혼척세력들이 뭐냐면 그 집권했을 때 서원이 확대됐던 배경을 쓰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간악 세트를 보죠. 간악 세트를 인해서 대체기구가 필요했던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재앙 인물들, 거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되게 고려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별반 반발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별 원규,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들도 지원이 했기 때문에 또 뭐냐면 이게 가능했죠.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성종에서 현조 때까지 이제 서원의 발전이죠.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살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살인기는 선조 때 들어와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서원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자, 선조에서 선종 때까지 많은 곳에서 서원이 있고 그 중에 절반이 사역서원이 있고 이게 사역서원이 점점 비중이 커져요. 그리고 한강 이북까지도 나타나고 이제 동당 정치의 결과 당연한 결과다. 동당 정치는 뭐냐면 뭘 강조하죠? 공론을 강조하죠. 공론. 이 공론들은 되게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일단은 서원에서 공론이 형성돼.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 지방이 이제 자기 지역의 이제 서원 출신의 관리를 통해서 중앙 정계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붕당 정치는 뭘 강조하죠? 명분과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명분과 의리를 좀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학파가, 그러니까 붕당이 뭐와 연결되죠? 학파와 연결돼.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체가 이제 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 당파에서는 당세 확정의 방법으로서 각 지역별로 서원을 세워 그 지역의 살인과 연결을 맺고 이들 각각 자기 당대의 우익이라는 거는 이제 옆에 이제 지원 세력이죠.
우익을 확보하고 항총 사림들도 서울을 통해 중앙관료로 연결됨으로써 의사전담이 입세 출세의 발판을 삼고자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서원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남성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16세기나 뭐 17세기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냐. 자, 사림의 교학과 치해소의 구실, 항총 재반 문제에 대한 운영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자, 이런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임진왜란이나 병자론 때 항총 방어를 목적으로 일병활동에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그 거점이 서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의병이 많았잖아요. 의병을 주도했던 사람들 거의 보면 농민이 아니에요. 양반 사림들이었어. 그 양반 사림들이 자기의 어떤 가산을 털어가지고 뭐냐면 노비들이나 농민들 모집을 해갖고 했고 노비나 농민들 입장 볼 때는 강군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저는 모르는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그 사림들 밑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중심 역할을 서원이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 서원이 숙종 때 들어와서 아까 처음에 되게 남서가 됐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숙종 때 뭐 서원 금령도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거 내려진 게 이제 서원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사후가 난설되는 것들이 있었고 등등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송시를 제항한 서원이 전국에 44개소가 되고 서원 사후에 일어난 남성 이 시기에 당쟁이 격화되고 정쟁에 시설된 자파인물의 시원의 뜻을 뜻에서 강해진 그 폐단이 그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송시현은 그 유명한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왜 사후가 되냐? 그때는 당대는 아직까지 송시현은 좌파 인물이에요. 그게 인정받는 건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건 나중에 정조 때 들어가서 송자다 칭하고 인정받는 선현으로 인정받는 거고 요때는 그냥 선현의 축에 안 들어갔어 송시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또한 17세기 후반 이에 현재해진 사족간의 동종 내지 가문의식이 강화되면서 후손 또한 조상 재앙처 또는 족집 기반 중심으로 서원이 건립된 것이 서원 남설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 서원 남설의 원인을 두 가지 써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남설에. 자, 이거는 아까 권력에서 배제됐던 그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신혼이나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17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사족 간의 어떤 가문의식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조상을 중심으로 한 후손들이 그 조상을 중심으로 서원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서원 남설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이제 서원 금령을 내서 이제 폐단을 이제 했고 영조 때 한번 또 했죠. 그 다음에 대원군 때 했고 그래서 그때 많은 서원과 사후가 철폐됐다. 그래서 이제 서원의 증서는 크게 둔화되어 물질적 지원이 중단된 서원은 거의 대부분 이제 후손에 의해서 운영된 경향이 보였으면 이때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백성의 작폐도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누구한테 뜯어내야 되겠어? 백성들에 뜯어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교화의 반향을 이제 상실한 채 일단 지방 유생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온상을 있고 그리고 국가 수령보다도 서원의 명령이 되게 활발한 문제가 생겼죠. 그 대표적인 서원이 하양도 서원 같은 것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흥성대원군은 그 대표적인 서원 47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들 다 철폐를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되게 얻어먹었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서원 철폐에 있어요. 양반 사입들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서원을 보면 서원은 조선 시기의 중앙집권적 유교적 통치 체제의 지탱 근간이었고 말기에 이르면 조선 성리학 교화 활동의 지배 이념의 기념을 상실하면서 조선 시기 유적에 상징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한국 통론의 서원의 역할이나 의미가 좀 약간 여기도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통론할 때 보고요. 자, 그래도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보면 자료 2번만 좀 보고 넘어가요. 자료 2번은 뭐냐면 거기 풍계공수 이항이 이제 거기 와서 주세붕이 쓴 배운동 선언을 이제 보고 나서 여기가 참 잘 됐다. 그리고 나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사액을 받는 내용이 있는 거야. 요 내용이. 그래서 자료 2번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세한 내용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쭉쭉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장 보면요. 자, 다음 장은 이제 문무종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문무종사는 뭐와 연결되냐면, 도통령과 연결돼요. 도통령.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그 성리학적 정통?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무종사는 이제 누가 처음 주장했죠? 이거는 그 뭐냐면 조광조. 조광조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주장을 했고, 그때 뭐 김경필이나 뭐 정용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388배 혜택 변천 논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예. 이건 무슨 정책하고 연결되냐면 강해군 때 얘기예요. 강해군 때 이게. 아이고 갑자기 이게 끊네. 몇 페이지야? 388페이지네. 자, 혜택 변천은 이제 논란이 뭐냐. 이 강해군 때 있는데 정의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훈은 계통이 어디 계통일까요? 대북 계통이에요. 대북 계통. 이 사람은 대북 계통이고 뭐 이항이나 뭐 이현적이나 그 다음에 이 개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정의훈은 누구의 제자는 조식아죠. 남명 조식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조식은 예전부터 이항이나 이현적 이의를 제대로 학자도 안 봤어. 무슨 앞에서는 고고하게 얘기해놓고는 저기 와서 중앙정치 올려서 자기나 좀 얻으려고 빌빌대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대유라고 볼 수 있냐 비난을 했고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 이상하게 본 거야. 막 이들은 진정한 선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입장을 때 이 조식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이 사람들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해군 때 이 사람이 손을 올렸어. 이게 뭐냐면 혜태변체 소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정확히 혜태병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혜태변천 소예요. 소. 차자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되어 있지만 이거 상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상소보다는 좀 약식을 올리는 거야.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자 문무종사에 내포된 상징성과 세속성을 동시에 반영한 이중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면서 이미 문무종사에 대한 오연 가운데 해제 오연은 이제 누구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조광조 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선조 때 문무종사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오연이 뭐 꼭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도통령에 입각해가지고 앞에 뭐냐면 정몽주 있죠. 정몽주.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정몽주 외에도 김강필, 갱필이죠. 강필이 아니라 갱필. 예. 그 다음에 전현창. 그 다음에 조광조, 이현적, 이렇게 있고, 이현적 있고, 그 다음에, 이양, 이렇게 있네, 이양. 예. 정몽주 빼고, 그러니까 김강필, 그 다음에 전현창, 조광주, 이현적, 이양. 이게 5명이야. 5명.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조광조까지 인정하겠다, 그거야. 그런데 자기 조식이 보기에는 스승이 이현적과 이양은 이게 무슨 성형이냐, 그냥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겉으로는 이제 좋은 말만 하면서 뒤에서는 버섯장이나 구하는 소인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판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2명을 이제 비판하죠. 해지의 이현적과 택의 이양을 배척하자. 그래가지고 요 앞글자 따가지고 뭐죠? 혜택 변천이라고 하는 거야. 변천. 자,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분당 간에 어떤 뭐냐면 갈등이 청해됐다. 그래갖고 요때 이현적과 이양은 이 사람이 누구에 연결돼 있어요? 남인하고 연결돼 있죠. 남인계통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그 당시.
남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거에서 상징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 정의홀절 때는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속된 무리들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뭐 깨끗이 하면서 맨날 와가지고 선조한테 빌빌대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논쟁이 생겼다. 물론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무리 그 대북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도 이게 뭐예요? 소수정파에 불과했어. 그리고 강해군도 그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많은 유생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뭐 문무종사에서 배제시킬 수 없잖아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뭐다? 혜택 변천의 논증이다.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인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누구도 이제 제사를 지냈죠? 이이하고 성운도 제사를 지내죠. 숙종 때도 와요. 그래서 문무종사에 같이 이제 논의했다. 그래서 문무종사에 딱 제사를 지낸다는 건 국가적으로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학문적 정통성.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관하고 이제 관련된데 이거는 다음 장 보니까 8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조선왕조 실록도 지금까지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는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학사 때 제대로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정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쉬었다 하죠. 네, 요거는요.